카메라의 해부학자. 공포영화를 전문으로 만들지만 그 중에서도 시네아스트로 그쵸, 예. 통용되는 몇 안 되는 공포영화, 장르영화 전문감독. 오늘 소개해드릴 특집은 바로 데이빗 크로넨버그 편입니다. 우리가 샘 레이미라든가 피터 잭슨 할 때는 악동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예. 절대 이 형님한테는 감히 악동이라는 호칭을 쓸 수가 없죠. 생긴 건 또 얼마나 이렇게 지적으로 아 생기셨는지. 그러니까 데이빗 크로넨버그야 국내에서 많이 알려져 있긴 하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감독에 대해서 많이 다뤄지진 않았다는 느낌도 저는 있긴 있어요. 이번에 매체들 제가 인터넷 쭉 검색해 보니까 데이빗 크로넨버그의 영화 세계를 관통한 기사는 역시 한 개도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좀 기괴한 영화를 만드는 캐나다 출신 감독 정도로만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예. 그 제가 이번에 데이빗 크로넨버그 자료를 조사하면서 참고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그 정은임 씨가 진행했던 많이 사랑받는 영화 음악 방송에 정성일 씨가 매주 게스트로 출연했었는데 그 중에 한 특집을 데이빗 크로넨버그 감독님을 다뤘는데 거기에 틀린 자료들도 좀 있긴 하지만 심지어 정성일 씨마저도 80년대에 데이빗 크로넨버그와 비견할 수 있는 시네아스트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예, 그거만 80년대에 활발하게 활동했던 감독으로서 데이빗 크로넨버그를 따라갈 사람 그 많지 않습니다. 정도로 거의 예술 영화 감독의 위치에 올라 있는 감독이다. 네, 굉장히 독특한 영화들을 만들었습니다. 자 예술 영화 감독이라고 또 우리가 파고님 말씀하시니까는 마치 또 데이빗 크로넨버그 영화는 상당히 지루하고 일부 사람만 좋아할 수 있는 영화로 오해하실까봐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좀 정정할게요. 그의 영화가 예술의 경지로까지 끌어올려졌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술 영화 감독으로 작품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든 감독은 아니다라고 좀 정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예. 예. 물론 감독들이 내가 예술 영화를 만들어야겠다고 만드는 감독은 별로 없죠. 하지만 그런 감독도 있어. 아예 작정하고 만드는 감독들이 있어요. 예. 장르를 끌고 예술까지 끌고 올라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의 장르가 예술의 경지까지 올라갔다고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데이빗 크로넨버그 영화를 한번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초창기 작품들 쭉 봤는데 가장 먼저 놀란 건 사실은 제가 한 편 빼곤 예전에 다 본 작품이긴 한데 다시 보는데 영화들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다시 봐도 재밌죠. 한 편도 지루한 영화가 없었어요. 한 편도 지루한 영화가 없어서 전 대신에 영화는 굉장히 재밌었지만 이 영화들을 보기 위해서 일단 몸의 철학을 읽어야겠다. 그리고 책을 읽다가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기억이 잘 안 나서 다시 읽다가 한 500페이지쯤에서 도저히 못 읽겠다 싶어서 그 책의 총 페이지가 얼마짜리입니까? 900페이지가 좀 안 될 겁니다. 근데 그래도 500페이지를 읽었단 말이에요. 웬만한 책 2권을 읽었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책 이제 수잔 손택이라든지 책 읽어야 될 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방송 준비하다 보면 영화 다시 보는 거 굉장히 곤욕인 것도 많잖아요. 예. 진짜 어떤 때 막 영화 보다가 그만 좀 해 이 새끼들아 왜 이렇게 영화가 많아 이런 또는 때도 있었는데 이렇게 후졌던 영화였어? 라고 놀라는 경우도 있고. 근데 크로넨버그 영화는 예전에 봤을 때보다 더 재밌게 봤어요. 예, 저도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행복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또 하나 이 버그 형님이 크로넨버그 형님이 좋은 건 말이죠. 영화를 다시 봐도 좋은 거는 말이죠. 긴 영화가 없어. 거의 다 90분 100분이야. 감사하게도 1시간 40분을 넘기는 영화가 거의 없고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시간 40분 안에 다른 감독들 같으면 한 2시간 반 채웠을 내용의 메시지를 다 담더라고요. 읽어낼 게 너무 많죠. 예. 그래서 간략하게 크로넨버그 감독님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는데 이거는 좀 밝혀드려야겠어요. 그 정성일 씨가 아까 출연했던 그 정우님의 그 영화음악 방송에서 정성일 선생님이 틀린 건지 내용이 틀린 건지 아니면 제가 확보한 자료가 불확실한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성일 씨가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부분하고 좀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일단 IMDb나 뭐 위키피디아 같은 데 나온 정보를 보면 1944년생이네요. 43년생 아니에요? 예, 1943년생이에요. 43년생. 예, 캐나다 토론토에서 태어났고 뭐 유대인 출신이네요. 진보적 유대 중산층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팁을 말씀드리자면은 이름 끝에가 버그, 펠트, 슈타인 이렇게 이제 지명과 관련된 사물과 관련된 자연과 관련된 이름 성이 들어갔으면 거의 유대인이라고 보시면은 직업 이름 같은 거. 직업이 안 들어. 유대인은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테일러
뭐 스미스 이런 성을 가지지 못하고 주로 이제 대부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했기 때문에 직업이 아니라 지명을 딴 성이 그 저기 도널드 럼스펠드 그 전형적인 유대인의 이름이고 스티븐 스필버그도 유대인의 이름이에요. 또 스키로 끝나는 것도 유대인의 이름이고 그래서 카펜터스 유대인 아니었었나?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아예 이름을 바꾼 경우. 아, 그래요? 그러니까는 저 밥 딜란도 이름을 유대식 이름을 바꾸고 우달랜도 유대식 이름을 바꿨잖아요. 근데 원래 이름은 무슨 뭐 버그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출신에서부터 좀 불분명한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정성일 씨는 아버지 직업을 의사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찾아본 바에 하면 아니에요. 저널리스트였어요. 어머니는 피아니스트. 그래서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하긴 한데 정성일 씨가 얘기한 그 아버지 의외로 그건 의학 저널리스트? 그런가? 메디컬 저널리스트. 영화 속에 의학을 다루는 부분이 너무 많고 병원 장면도 많으니까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의사라고 표명을 했고 크로넨버그 영화 세계가 사실 어렸을 때 자라온 배경하고 관련이 있다고 나오는데 이제 정성일 씨가 소개한 부분을 제가 잠깐 인용을 할게요. 뭐냐면 어머니가 전염병에 걸리셨다는 거예요. 몸이 굳는. 그 예전에 키노에서 썼던 얘기네. 예. 그 어머니가 몸이 굳는 병에 걸려서 아버지가 의사였는데 그거를 아버지가 치료를 하다가 아버지한테 전염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대요. 그 이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게 정성일 씨가 표현한 부분인데 일단 현재 나와 있는 문헌 자체에서 직업 자체는 다릅니다. 현재 나와 있는 인터넷 자료에 의하면 아버지가 의사였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관계는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글쓰기를 시작했었고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과학에 많이 관심을 기울였었는데 식물학하고 인슈류 찾아보니까 나비류에 대한 학문에 관심이 깊었대요. 이 형님 좀 또라이인데. 나비? 근데 하지만 토론토 대학에 진학해서는 이제 관심이 좀 바뀌어서 영문학을 전공을 하셨다네요. 아 토론토 대학 굉장히 명문 대학이고요. 캐나다도 사립대학 대학 중에서 뭐 전 세계 대학 리스트 중에서 상위권에 드는 대학들이 있는데 토론토 대학, 뭐 맥길 대학, 뭐 굉장히 명문 대학입니다. 공부는 좀 했나 보네 어쨌든. 재밌는 게 친구를 잘 만나야 되는 게 이 크로넨버그가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가 클래스메이트인 데이비드 섹터란 인간이 영화를 만들었대요. 윈터 캡 어스 웜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영화가 그냥 클래스메이트가 만든 영화인데 그냥 보통 영화가 아니라 칸느에 출품된 최초의 영어 캐나다 영화랍니다. 친구가 좀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네. 친구 잘 만나야 돼요. 그 친구는 어디 가서 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 이후로 소식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크로넨버그는 영화에 관심을 갖고 즉시 카메라를 빌려서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영화사를 하나 만들죠. 토론토 필름이라는. 근데 이 영화사를 공동으로 설립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반 라이트만. 고스트버스터스 감독이죠. 예, 나중에. 트윈스 유치원에 간 사나이. 최근에 드래프트데이라고 굉장히 재밌는 스포츠 매니지먼트 영화까지 만드신. 결국은 초창기 영화 이반 라이트만이 프로듀서까지 해요. 그래서 영화를 만들게 된 것 같아요. 16mm 영화 만들고 그 다음에 중편 영화들 2편 만들고 영화계 입문을 하게 되죠.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 더 잘 된 경우. 예. 닥터님 어렸을 때 친구분들 뭐 하시나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 예. 뭐 그렇겠죠. 그다음 초반에 TV 쪽에서도 좀 일하지 않았나요? 크로넨버그가? TV 중편 영화 만들고 나서 TV에서 굉장히 많은 단편 TV용 뭐 필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캐나다의 정부의 지원을 받아 본격적으로 상업 영화를 만들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미국 2회권의 감독 중에서 TV 필모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헐리우드 때문에 또는 헐리우드란 유일한 경우를 빼놓고는 자국 내 영화 산업이 거의 다 붕괴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70년대까지 오게 되면은 헐리우드의 독점적 우위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텔레비전 때문에 영화 산업이 거의 다 붕괴됐기 때문에 영화를 찍고 싶어도 거의 뭐 일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 70년대 이후에 영화 산업이 급속하게 붕괴됐듯이 캐나다도 뭐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30년대 이후부터 영화 산업이 붕괴되기 시작해가지고 크로넨버그 같은 유능한 인재를 할지라도 영화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아까 제가 정부 지원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정부 지원금이야말로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그러니까 돈으로 영화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제 시벗을 보면서 딱 든 생각이
정말 영화 정신 나간 영화지 않습니까? 그래 정부 지원금으로 이런 영화를 만들어야 돼. TV 쪽에서 일하다가 어찌어찌 기회가 돼가지고 캐나다 영화위원회에 돈을 받아가지고 쉬버스를 만들게 되면서부터 그의 본격적인 영화 인생이 시작되게 된 거죠. 예, 근데 크로넨버그가 그 머리가 똑똑하긴 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 수석으로 졸업했대요. 생긴 거 똑똑하게 생겼어. 이 형님 보면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캐나디언 필름 디벨롭먼트 코퍼레이션, 뭐 캐나다 정부 무슨 영화 투자 뭐 기관이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투자를 받아서 본격적으로 영화를 만들기 시작하죠. 한국으로 따지면 영화진흥위원회. 예. 우리가 이제 언급할 크로넨버그 영화 중에서 이제 초기작은 뭐 시간 관계상 비교적 간략간략하게 언급하고 나중에 이제 두 편의 영화를 집중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까? 초기에 나왔던 쉬버스. 두 번째가 블루드예요? 아 저기 레비더 열애인가로 나왔던 열애인가. 그다음에 블루드까지. 초기 영화들은 거의 메이드 인 캐나다 영화이고 재정 지원은 거의 캐나다 영화위원회로부터 받았는데 놀라울 따름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자국 영화를 육성하기 위해서 창작의 자유를 부여하면서 이 유명한 감독들한테 제작비를 지원했다. 이거 있을 수 있어요. 한국도 그렇게 후진 나라 아닙니다. 예, 훌륭한 감독한테 제작비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가 놀랍냐면은 블루드나 쉬버스 같은 거 보면은 이런 요상망측하고 괴상한 영화에 지원했다는 점이 놀랍다라는 거죠. 결과물이 이런 영화가 될 수 있다는 게 놀라운 거죠. 최근 같으면 정말 용납되지 않을 어떤 미성년자에 대한 학대, 굉장히 강렬하거든요. 그 블루드를 보면서 제가 놀랐던 거는 아이들이 괴물로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가만 있어봐. 저거를 이게 미국이라면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 알 겁니다. 사실 미국 영화 중에서 온갖 제가 뭐 2000 매니악부터 시작해서 온갖 해괴망측한 영화가 다 있지만 어린아이 자체를 상해하거나 아니면 어린아이 자체를 어떤 괴물의 대상으로 표현하거나 그런 영화는 아마 힘들 겁니다. 그거는 미국의 영화 심의 규정도 그렇고요. 나름대로 미국 사람들의 윤리의식 자체에 있어서 그야말로 그런 아이들은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런 암묵적인 합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캐나다 사람들이 아이를 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저는 블루드 보면서 저게 혹시 좀 우리가 흔히 좀 난쟁이라고 얘기하는 키 작은 성인들을 변장한 것 같은 그게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들을 괴물 분장을 시켜서 영화를 찍었고 맨 마지막에 그 꼬마 여자 딸아이가 비명 지르는 장면도 실제로 찍었더라고요. 그 장면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샤이닝 못지않지 않습니까? 샤이닝을 보다 더 셀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게 샤이닝은 성인이지만 샤이닝 플러스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입니다. 샤이닝과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 만났는데 저는 보면서 영화는 재밌지만 저거 어떻게 찍었지? 저게 어떻게 심의가 났지? 저 보면서 굉장히 이 아이한테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 정도의 표현의 자유를 허락했다는 점에 있어서 캐나다 영화진흥위원회 놀라운 기관이고요. 저는 피터 잭슨의 영화를 지원했던 뉴질랜드보다 한 수 위가 아닐까. 보면서 영화 자체에는 아예 간섭을 안 했. 딱 그거예요. 지원을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정책이 명확하게 실현된 그러니까 경우죠. 시버스 보면 사람들이 기생충 바이러스에 걸리면서 온통 머릿속에는 섹스만 생각으로만 가득 차서 그래서 거기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한 아주머니와 딸이 나오는데 설마라고 했었는데 거기서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꼬맹이 2명을 개처럼 줄을 묶어서 끌고 다니지 않습니까? 야 오늘 닥두님의 그 크로넨버그 보니까 방언 터지듯이 줄줄 나오는 거 보니까는 구스범스 보고 얼마나 약해가지고 뭐 이런 약한 영화를 하고 볼만 쌓여 있다가 지금 드디어 물을 만나셨어. 예, 그러면 캐나다 세금으로 만든 영화였지만 얼마나 영화가 막 나갔는지 그 장편 데뷔작인 시버스부터 캐나다 세금 낭비의 현장을 지금 목격하는 거죠. 크로넨버그의 장편 데뷔작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이반 라이트만이 프로듀서를 했고 내용은 한 의사가 실험을 하죠. 그러니까 몸에 사람의 병이 걸리면 어떤 구멍난 부분 이런 것들을 기생충으로 메운다. 이런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기생충으로 망가진 장기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 실험을 하죠. 어떤 의사가 최근에 뉴스 기사 그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임신을 도와주는 기생충을 발견했다고. 그리고 난 저것도 생각나던데 왜 한국의 막장 드라마 중에 하나 암세포도 생명이잖아. 그러니까 그거 난 그 얘기를 듣고 어이가 없었다기보단 이 사람 놀랍도록 창의적이구나.
암세포도 생명이야. 암세포를 왜 죽여? 이런 대사가 나왔다는 얘기 듣고 드디어 한국에도 이런 발상을 하는 사람이 그래서 저 깜짝 이 영화와 연관성을 보고 깜짝 사실 놀랐어요. 암세포도 생명이죠. 무한 증식하는 그렇죠. 생명. 예. 다만 그 생명이 나의 생명하고 적대적이니까 문제인 거죠. 예, 예. 이 영화에서는 그런데 그 기생충이 사람의 신체를 변화시키죠. 예. 뭐냐 그치. 극도로 욕망을 예. 분출시키는 예. 오직 욕망만을 중요시하게 그렇죠. 여기는. 예. 그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욕망을 꼭 집어서 성욕 아니겠어요? 사실은 성욕과 그게? 식욕인데 주로 성욕으로 표현이 되죠. 그러면 뭐고요? 훌륭해. 나오나요? 식욕이? 식욕도 일부 장면이 나오죠. 일부 장면 나옵니다. 예. 계속 뭐 이렇게 먹다가 이걸 다시 주고. 거의 예. 초창기 크로넨버그 영화를 보면은 리비도의 화신인 것 같아. 그러게.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시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코미디 영화로 봤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예, 예.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내용은 이렇게 감염된 한 여자 아이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배경이 아파트인데 아파트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이제 전염이 된다는 거죠. 그치, 이렇게 예. 모든 자신의 욕망을 숨기지 못하고 누군가를 물어뜯어서 또 다시 그마저도 욕망의 화신으로 만든다는 예, 예. 그런 내용이에요. 어쨌든 그 배경은 럭셔리한 아파트 내지는 콘도로 설정되어 있지만 사실은 모든 일이 현재 하나의 공간에서 벌어진다는 점에서 저예산 영화스럽게 찍은 영화고요. 모든 출연한 배우들 다 캐나다 배우. 거기 주인공은 약간 저스틴 롱 같이 요즘 뭐 여러 가지 영화에서 조연으로 많이 나오는 저스틴 롱이라는 배우가 있거든요. 그 주인공 배우가 약간 저스틴 롱하고 비슷하게 생겨갖고 저는 약간 헷갈렸어요. 저스틴 롱 좀 코믹한 이미지로 그러니까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 영화 다른 제목이 있죠. 예. 예. 그들은 내부로부터 내부로부터 왔다. 원래 왔다. 그 50년대 영화 그들은 외계에서 왔다. 아, 패러디 제목. 그런 또 그러니까 영어 제목 중에 그런 제목이 있어요? 근데 어. 저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에 다른 제목을 붙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성욕자들의 밤. 아 예.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비, 예. 파라다이스구만. 사실 이 영화에서 보면 그 크로넨버그의 어떤 영원한 영화 테마라고 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와 신체의 충돌 예. 이 사실은 이 영화에서부터 드러나요. 예. 그치. 왜냐하면 이런 전염병의 원인이 한 의사의 호기심 내지는 어떤 과학적 욕심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저는 영화를 사실은 쉬버스가 제가 크로넨버그 초창기 영화 중에 제일 못 봤던 영화고 원래 이게 희귀작이었어요. 예. 굉장히. 근데 우리가 블루레이에 예, 예. 어떤 은총을 받아서 다시 접하게 됐는데 첫 장면부터 놀랍더라고요. 첫 장면이 뭐냐면 사실은 그 이 실험을 했던 의사가 그 실험 대상이었던 여성을 죽이죠. 그쵸, 그 예, 기생충을 예. 죽이기 위해. 근데 그 전염됐던 통로가 사실은 섹스라고요. 섹스. 예. 그리고 이 어린 소녀와 섹스를 했던 남성들이 1차 감염자들이죠. 예. 그 소녀 처음 예. 등장할 때 좀 아주 어린 소년처럼 보이더라고요. 예. 소년 약간 중성적이고 머리도 예, 카트 예. 치고 치마를 입지 않았다면 소년으로 보였을 법한. 저 소년을 왜 공격하지려고 있는데 보니까 치마를 입었더라고요. 예, 저는 그 장면부터 굉장히 놀랍고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도덕적 윤리의 이 양반이 완전히 돌덩이를 던지구나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게 돌덩을 던지는 거죠? 경고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근데 그 뭐 이런 성관계 맺는 장면들은 보여줄 수는 있지만 설정상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옷을 벗겨서 베르를 자르는 장면부터 나오는 게 그거는 이제 굉장히- 묘사가 예. 잔인하다라는 건데. 그리고 입고 있던 옷이 분명히 교복이고 교복이거든요. 교복도 사립학교 예. 교복. 그 장면에서도 굉장히 도발적이다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우리가 이제 좀 한 차원 높다고 생각했던 사립학교 교복을 입은 소녀를 그렇게 마구마구 다룬다는 점에서 어떤 기성의 권위에 대한 파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고 그 점에서 도발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시버스의 메시지는 오히려 굉장히 교훈적이라고 봤어요. 예, 그냥 바로 성병에 대한 은유거든요. 예. 아까도 얘기했듯이 섹스를 통해서 전염된다는 것 자체가 이 영화가 나올 때는 에이즈라는 말 자체가 아직 그 공식화되지 않아서 예, 예. 그 에이즈에 대한 공포가 많이 이제 알려지기 전이었지만 이 영화 76년 영화인가요? 근데 그때도 비네리얼 디지즈 그러니까는 성병에 대한 그 경고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있었고 저는 오히려 지금 보면서 이렇게 교훈적으로 만들었지 성적으로 문란하면은 병 생긴다는 메시지를 주려고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명징하더라고요. 그 서구 역사에서 질병에 대한 은유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결핵하고 암입니다. 결핵하고 암. 특히 결핵 같은 경우에는 영혼의 질병이라고 해서 결핵에 걸린 사람들은 정력이 넘치고 이성을 유혹하는 비범한 재능을 가진다라고도 믿어졌었어요. 아, 한마디로 결핵에 걸리면 섹시해진다고 봤다라는 거예요? 형님 치료 받으셔야겠는데요. 나 결핵에 걸렸나 안 걸렸나 잘 모르겠네. 걸리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암 같은 경우에는
암을 뜻하는 그 단어 지금 용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캔서. 예. 그게 암 세포가 개처럼 생겼기 때문에 개에서 나왔고 카나리아에서 나왔구나. 그래서 이걸 사람들은 기생충으로 인식해서 그러니까 그렇지. 시버스에서 말 그대로 기생충 심지 않습니까? 이 기생충 심는 것처럼 이 암에 대해서는 이 기생충들이 서로를 낳고 이렇게 낳으면서 점점 자라나다가 서로를 조직하고 분비하고 잡아먹는다. 암세포가 확산된다라는 네. 게 바로 그런 거죠. 어쨌든 저는 시버스의 메시지는 비교적 명쾌하게 파고니처럼 이렇게 좀 다르게 본 것 같아요. 파고니하고는 어쨌든. 아니요, 저는 그 크로넨버그 영화가 전체적으로 보면 의외로 교훈적인 지점들이 있는데 도덕적인 지점들이 있는데 표현 양식은 굉장히 도발적이고 엽기적이지, 첫 장면 보면서 좀 초반에 되게 놀랐어요. 그리고 이 어린 아이와 섹스를 했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고 우리 옆집에 사는 어린 아이랑 섹스했더니 몸이 좀 이상하네요. 이런 이야기들 하는 거 보고 그러고 다 징벌을 받죠. 예, 다들. 굉장히 도발적이더라고요. 그 얘기하고 시켜가지고 그 벌어지는 무대가 굉장히 그 고급 콘도. 중산층 이상이고 고급 그 상류층을 위한 어떠한 그런 요즘 우리 말로 따지면은 그 대치동 일대에 있는 주상복합형 밀폐형 그렇죠. 복합형 복합 건물 예, 그런 예, 걸로 예. 표현된다고 봐서 그러니까 그런 상류 중산층 이상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커뮤니티 그 껍데기 밑에 있는 그 추악한 모습을 뭐 까발렸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첫 장면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를 굉장히 독립된 공간으로서 묘사를 하죠. 지금도 그 한국 중년 남성들 보면 어린 여성과 섹스를 했다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당신들도 중년인데 왜 나를 쳐다보는 거야? 청년. 이 영화에서는 그런 천박함들을 그냥 그렇죠. 노골적으로 딱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영화 후반부는 노골적으로 집단 무의식을 다루는 게 닥터님이 좋아하시는 살아있는 시체들의 방함을 연상시키죠. 거의 장면을 그대로 가져왔다시피 거의 하죠. 뭐 그냥 이게 그냥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 영화 좀비 영화라고 얘기해도 믿을 만한 정도 수준으로 나오죠. 리빙데드 1편으로부터 거의 10년, 9년 정도 있다가 딱 만들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많은 장면에서 그 영화 영향력이 보이는 것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고 크로넨버그도 그거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저희 그 방송 댓글에 남겼듯이 혹성 탈출하고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과의 유사성을 얘기했었는데 오히려 혹성 탈출과 유사한 거는 이 시버스 같은 영화 완전히 새로운 종으로 대체된다. 종 자체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고 사실 살아있는 시체의 밤 같은 경우에 종 자체가 소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니까 또 그러네요. 그래서 시버스가 처음에 공개됐을 때 저희들만 이렇게 시버스를 충격적으로 본 게 아니라 캐나다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특히 캐나다에 뭐 내셔널 매거진이 있나 봐. 서러데이 나이시라고 거기에 그 로버트 풀포드라는 기자가 기사에 아주 그냥 완전히 악평을 달았어요. 악평뿐만 아니라 저주를 달았죠. 타이틀이 뭐냐면 기사의 타이틀이 당신들이 낸 세금으로 이따위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네. 정말 아까 우리가 농담처럼 던졌던 말이. 세금 낭비의 사례를. 그리고 영화의 그 리뷰는 피와 폭력과 타락한 섹스로 가득한 영화. 내가 지금까지 본 영화 중에 가장 역겨운 영화라고 이 기자가 기사를 썼는데 내가 봤을 때 이 기자 또라이야. 이렇게 쓰면 나라도 영화 보겠어? 오히려 또 역 마케팅, 역 노이즈 마케팅을 한 건가요? 돈 받았나? 그런 애보 같아. 그랬더니 오히려 영화는 캐나다에서는 꽤나 돌풍을 일으켰고 이 영화로 크로넨버그는 바로 시체스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합니다. 이 기자 바보야. 그러다 보니까 문득 생각이 드는 게요. 크로넨버그의 캐나다 시절 영화와 폴 버번의 네덜란드 시절 영화를 대입해서 보면은 참 재밌겠네요. 사실 제가 일단 후반부에 그 지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두 감독의 광기라는 지점에서 굉장히 유사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토탈 리콜의 오리지널 감독으로 내정된 사람이 바로 데이비 크로넨버그였습니다. 야, 크로넨버그가 그걸 찍었으면 어땠을까 정말. 크로넨버그 그 비디오 드럼을 보다 보면 은근하게 토탈 리콜 냄새가 납니다. 예. 그래서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는 로보캅에서도 이름이 올랐었고 폴 버벤과 크로넨버그는 좀 유사한 지점이 있는 것 대륙을 같아요.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었지만 그나마 폴 버번이 해줬기 때문에 로보캅이 그 정도로 나와서 다행이네요. 이 시버스가 후세 영화 기성층의 비주얼이나 이런 것들이 뭐 촉수라고 표현할 수 없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말 그대로 벌레 영화들. 예, 벌레 영화들에 예. 굉장히 영향을 끼친 게 슬러그의 저주 같은 영화거든요. 그리고 나이트 오브 크리프스 나이트 외계 오브 생물도 크리프스. 그렇고 제임스 완이 아니죠. 제임스 건 예, 지금은 제임스 건.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유명한 제임스 건은 슬리더에 보면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이 기생충 같은 괴물이 샤워하고 있는 여자를 습격하는 어디를 습격하는지 말 못하고 나이트 오브 어떤 면에서는 에일리언에서 뱃속에서 튀어나오는 것도 뭐 모양이 되려나? 좀 너무 무리인지 모르겠네. 나이트 아니 오브 에일리언의 그 어린 모습이 약간 벌레하고 비슷해요. 예, 예. 그 나이트 오브 크리프스만 빼고 다 코믹 영화지 않습니까? 예. 이 영화 시버스를 보면서도 느낀 게 그 중간에 그 보험사 그 사장 예. 대표 예. 이 사람이 기생충이 뱃속에서 자라면서 자라는 걸 보면서 흐뭇해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렇죠. 예. 딱 떠오른 생각이 이걸 굉장히 성적으로 그 장면 오르가즘할 예. 때 저 자위할 때 느낌 나지 예,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쟤는 예. 자기 기생충을 보면서 오 마이 딕, 나의 딕. 지독한 풍자야. 예. 어쨌든 시버스가 그의 놀랍게도 캐나다 내수 영화 중에 흥행 탑이었대요. 가장 돈을 많이 번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시버스 한번 이제 9회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영화가 바로 이제 또 국내에서는 열애 인간으로 유명하고 네. 정말 옛날에 희귀 비디오 중에 하나였어요. 자켓도 막 꼬깃꼬깃 막 색바른 이런 자켓 열애 인간으로 출시됐던 레비드. 이 영화들 이번에 다시 보셨죠? 다 봤지. 뭐 어떠셨어요? 좋았습니다. 예, 이 영화 진짜 딱 생각나는 건 이제 겨드랑이에 그게 있네. 그거밖에 기억이 잘 안 나. 영화 시버스와 거의 세트죠. 예, 세트죠 이거. 거의 쌍둥이 예, 같은 영화죠. 대신에 시버스가 이제 기생충 아포칼립스를 다룬다면 예. 그래도 열애인간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다 해결이 된다는 거. 뭐 잠깐 또 열애인간 내용 소개해드리자면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당한 여인이 피부 이식 수술을 네. 받죠. 이것도 예, 예. 당시에 신기술이라고 그래서 피부 이식 수술을 받는데 그 부분이 또 이상작용이 생겨서 특히 겨드랑이에서 돌기 같은 뭐가 돋아나고 이상한 게 벌어지고. 튀어나와서 흡혈귀처럼 사람들을 물어 뜯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예, 예. 도시의 사람들이 점점 전염병이 퍼져서 또 집단 무의식 상태가 된다는 내용이에요. 쉬버스랑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역시 전염병에 대한 공포. 예, 그리고 예. 테크놀로지,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몸과 어떻게 충돌이 일어나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테크놀로지에 이 대한 작품 같은 경우도 의외로 약간 의외로 시작한 점이 최초의 숙주는 전혀 감염이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렇죠. 약간 예. 뭐가 독특한 점이긴 해요. 예. 그리고 이 두 작품 다 몸의 지배를 다루고 있죠. 예. 그 홉스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인간은 너무나 이성적이라서 육체와 본능은 무시되고 이성만이 발달했다.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홉스가 왜 그런 소리 했을까? 나는 완전히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 완전히 반대인 것 같은데. 사실 그 인지주의에 따르면 인간을 작동시키는 95%는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신체적 무의식. 그리고 신체적 무의식은 신체적 상태하고도 관련이 있죠. 몸의 컨디션하고도. 예. 그리고 그게 컨디션이 굉장히 큰 관련이 있는 게 마이클 가자니가 같은 경우에 그 뇌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뱀의 비유를 들었거든요. 뱀. 예. 사람이 가다가 뱀을 딱 봤을 때 우리가 깜짝 놀란 다음에 아 뱀이구나 의식이 늦게 나오는 거예요. 일단 본능이 먼저 예. 반응을 한 다음에 예. 신체가 반응을 하고 그제서야 그러니까 뇌는 순전히 판단하기 위한 도구지 그 이외에 모든 우리 어떤 행위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체에 각인이 돼 있는 이런 유물론자 같으니라고. 거예요. 저 물리주의자 맞습니다. 그 영화에 그러면은 이 영화의 주제를 이어받은 게 이터널 선샤인인가요? 뇌가 없어도 몸이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 그렇군요. 어쨌든 놀라운 건 전편인 시버스가 그렇게 논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정부에서 또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세금을 또 낭비했군요. 아, 돈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훌륭합니다. 예. 투자를 했는데 그의 흥행순위 1위였다면서요. 그러면 그거 결정한 사람도 예. 소위 말하는 악가지가 안 났기 때문에 예. 뭐 투자 명목도 있었던 거고. 지극한 자본주의자 아니면 또라이지 뭐. 근데 열애인간의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여주인공이잖아요. 마릴린 체인버스. 또 이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또 몰아가지 마세요. 스탠리 형이 전문가죠. 몰아가지 마세요. 그냥 마릴린 챔버스는 청소년기의 저에게 영어에 눈을 뜨게 해준 분이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지금도 많은 영어 프로에서 listen and repeat 이래가지고 영어 문장을 이렇게 뭐라고 한 다음에 따라가게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영어를 배우지 않습니까?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영어에 귀가 트인다라는 게 귀가 트이고 말이 트인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어떤 그 교구나
교재 없이 미국 사람이 하는 말을만 듣고 쏙쏙 이해한 게 마릴린 챔버스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이분을 배우로 만나기 전에 먼저 클럽이라는 잡지에 붙어있던 그 오디오 레코드 부록에서 이분이 혼자 독자들에게 서비스하는 오디오 녹음이 있었거든요. Hello my lovers, my Marilyn Chamber 이래가지고 하는 내레이션이 있었는데 아무런 텍스트 없이도 그 누님이 하시는 말을 다 알아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이름으로 이 영화를 봤었죠. 우리 스탠리 형의 꿈과 희망과 티슈를 안겨준 누님이군요. 제가 영화를 보다가 한 3분의 2쯤 보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그 대단한 스타였지라고 그럼요. 싶어서 검색을 해봤더니 영화가 웹에 올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를 확인을 했습니다. 깜짝 놀라셨나요? 오 대단한데. 마릴린 체인버스 전설적인 포르노 배우고요. 마릴린 체인버스가 유명하게 된 계기가 포르노 스타가 되기 전에 CF 스타였어요. 뭐냐면 비누 광고에 출연을 해서 아주 깨끗한 이미지. 우리가 비누 광고 하면은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비누 광고를 아주 어렸을 때 그런 이미지로 이름이 나 있었는데 그런 여인이 포르노 영화에 출연한다. 남성들의 판타지를 자극한 거죠. 그래서 포르노계 그 외모 자체도 굉장히 순진해 보이는 청순해 여성이 보였어요. 포르노에 출연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전설적인 스타고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포르노 영화뿐만 아니라 굉장히 연예계 산업에 관심이 많았고 영화계에 진출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출연하게 된 영화가 바로 이 영화죠. 그러니까 미국이 또 개방적인 것 같아도 사실 미국 영화계에서 이미 포르노 스타로 알려진 여배우를 정식 극영화에 쓰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았을 거고 감독이 쓰고 싶어 했어도 그 제작자나 스튜디오에서 반대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릴린 챔버스한테는 미국 영화계의 정식 진출이 막힌 상황에서 크로넨버그의 제안을 달갑게 받아들였고 저는 이 영화에서 연기도 우리 했던 것만큼 나쁘진 않더라고요. 크로넨버그는 사실 다른 배우 시시 스페이스에 그 캐스팅하려고 그랬는데 까냈겠지. 제작사에서 반대했는데 웃긴 게 뭐냐면 제작사에서 아예 안 돼 하던 시점이 캐리가 개봉하던 시점이었대요. 캐리가 대박이 나가지고 제작사에서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반 라이트만이 마릴린 체인버스 캐스팅하자. 가만있어 보면 이반 라이트만이 마릴린 챔버스가 출연했던 포르노 영화를 봤다는 얘기 아니야? 봤겠죠. 설마 그걸. 스탠리 형도 봤는데. 저는 영화로는 못 봤어요. 오로지 인쇄 매체로만 봤다라는 점이 그 시기의 한계입니다. 예. 근데 저는 이게 분명히 전작도 그렇고 시버스도 그렇고 이 영화에서도 그렇고 그 어떤 전염의 매체가 되는 게 분명히 성적인 지점이잖아요. 섹스. 근데 이 지점 때문에 마릴린 체인버스를 캐스팅한 것 같은데 있어요. 그럼요. 저는 묘하게 영화하고 맞물리는 게 뭐냐면 일단 마릴린 체인버스 순진했던 걸로 유명한 여인이 포르노 배우가 됐다. 이 영화에서 순진했던 여인이 이런 전염병을 퍼뜨리는 감염체의 원인이 된다는 지점도 있고. 끝까지 자기가 원인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모습. 그러니까 마릴린 체인버스가 연기가 그렇게까지 뛰어나진 않은데 무표정하면서 오는 묘한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못하지도 않더라니까. 그리고 마릴린 챔버스의 어떤 외모가 주는 것이 남자들한테 경계심이나 거부감이 없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매력적인 존재는 묘사되기 때문에 그게 감염이 되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고양이나 강아지를 이쁘다고 톡톡 만졌을 때 병균 덩어리고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면 접촉을 아예 안 하거든요. 귀여우니까 만지는 거지. 그러니까 막 마릴린 챔버스가 기용됐던 이유는 박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분명히 어떤 성적인 함의가 있고 배우가 가지는 이미지 자체가 자연적으로 매력적인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플롯의 전개, 사람들이 마릴린 챔버스를 통해서 감염된다라는 플롯의 전개에 상당히 타당성을 부여하는 외모였다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영화 속에서 노출 장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거의 안 보여요. 가슴도 안 보여줘요. 네. 가슴은 보여줍니다. 거기에 연결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게 그 19세기 그리고 20세기 초까지 유럽 사람들한테 그런 은유 중에 하나가 성욕을 지속적으로 억압할 경우 암이 걸린다라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근거가 없는 얘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박두님 빨리 종합검진 받아야겠는데. 그러니까 포르노 스타를 내세워서 노출을 거의 안 시키면서 영화를 굉장히 신체 가는 폭력적인 영화를 만들어 나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탁월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는 사람들이 몸에 암이 생기는 건가요? 그래서 이 암과 결핵의 치료법 중에 하나로 이게 아주 자유로운 성생활을 추천하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몸에 순환계에 도움이 되는 일이거든. 그 일은. 예. 아유, 닥터니 건강해야 될 텐데. 하여튼 열애인간과 시버스는
굉장히 쌍둥이 같은 영화예요. 닮아 있죠. 근데 왜 국내 제목 열애 인간일까요? 비디오 수입사에서 붙였든가 아니면 일본에서 개봉 제목을 그대로 뭐 갖다 했는데 원래 원제가 갖고 있는 뜻은 약간 광견병 예. 같은 뜻이 있죠. 광견병, 난폭함. 그러니까 전염되는. 근데 열애 거기서 열애가 어떤 아니 그 제가 웃긴 거 자켓은 보면은 주인공도 아니고 거기서 그 여인 하나가 얼어서 그 냉동고 안에 얼려 죽은 장면이 우리나라 비디오 자켓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열외 인간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뜨거운 거다 바깥에 있다라는 예. 거라고요. 참 깜찍한 상상력인데요. 제가 볼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붙였던가 아니면 일본에서 개봉했던 제목을 그대로 갖다 썼을 그냥 겁니다. 일본 제목을 썼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특이한 제목이면 그럼 다 대부분 일본은 왜 그렇게 제목을 썼을까요? 일본이 말이죠. 뭐라 그럴까? 재해석 능력이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가령 그 카레가 일본에 들어오면 카레 라이스가 되고 포크 커틀렛이 들어오면은 돈가스가 되듯이 그 소위 말하는 이토 코토리 좋은 것은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우라카이에 쓴다는 정신이 굉장히 강해서 그게 영화에도 발휘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재창조의 창작 가령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베이직 인스팅트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원초적 본능으로 개봉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 아주 저는 그거는 한국에서 붙인 제목이에요. 일본에서의 개봉 제목은 얼음의 미소였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터에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클 더글라스를 샤론 스톤이 싹 끌어안고 있는데 묘한 그 미소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어 개봉 제목은 얼음의 미소. 거기다가 살인도구 살 들고 있죠. 얼음 깨는. 아이스피. 그러니까는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원초적 본능도 나쁘진 않은 제목이라 봐요. 왜냐면은요. 원초적 본능이라는 제목을 수입사에서 붙이기 전에는 그 영화를 소개하는 잡지 기사에서 그게 스크린인가 로드쇼인가 그랬는데 이제 미국에서 먼저 영화가 나오고 우리나라 잡지에서 영화가 공식적으로 수입되기 전에 제목을 붙이잖아요. 거기에는 뭐라고 붙였는지 아십니까? 기본적 본능이라고 지었어요. 베이직 인스팅트니까 기본적 본능 괜찮은데. 근데 그거를 원초적 본능이라고 바꿨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원초적으로 들리잖아요. 원초적 본능을 바꾸니까. 마찬가지로 흐르는 강물처럼은 리버 런스 스로 it은 그냥 강은 그것을 통해 흐른다라고 처음에 번역했어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우리나라도 제목 붙이는 기술이 좋아졌지만 일본이 특히 그런 제목을 잘 붙여요. 그래서 그 열애 인간 같은 경우에는 인간 세계에서 이렇게 열애된 퇴출된 존재.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괴물이라는 존재를 열애 인간으로 인간이었으나 괴물이 된. 그래서 좀비도 열애 인간이 될 수도 있는. 줄 거고. 바깥에 있는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 관련해서 얘기하면 조르지오 아간벤이 쓴 호모 사케르라는 책이 있거든요. 호모 사케르가 로마 시대 때 인간 사회에서 추방된 인간들. 그러니까 이 추방을 당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부터 신의 것이지 인간의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신의 피조물들은 아무리 죽여도 인간을 죽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살해로 취급을 당하지 죽여도 상관없다. 예. 여기서부터 늑대 인간들이 같은 이미지들이 나오는 거예요. 현대 자본주의에서도 흔히 말하면 배제된 자들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데서 보면은 아까 말한 게토나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배제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아니 정말 아까 그 병재님 언급하셨지만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우리나라도 빈부격차가 심하다고 하지만 미국의 빈부격차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고 심지어는 출신 거주 지역으로 명확하게 구분까지 하는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알게 보면 뭐 부천과 그렇지 않은 게 있긴 하지만 미국처럼 미국도 공식화해서 하지는 않아요. 근데 누구나 알 정도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거 보면은 정말 미국이 무서운 사회인 거죠. 게토라는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프랑스에도 있고 게토가 있어요. 근데 열애 인간을 보면 그 전염시키는 장소 같은 걸 보면 극장이나 이런 굉장히 대중화된 장소들이 많이 묘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애 인간의 공포는 메르스의 공포하고 대입돼서 봐도 거의 뭐 현실감 있게 느낄 수가 그보다는 있어요. 그 레비던트 시버스도 그렇고 레비던트도 그렇고 둘 다 의사의 욕망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은 매드 사이언티스트이지만 그 매드 사이언티스트가 저질렀다라는 원인은 나중에 보면은 자본의 탐욕으로 바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동기를 바꿀 수가 있었는데 제가 얘기한 거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염병에 대한 공포를 표현한 거는 둘 다 마찬가지라는 거고 그게 최근에 우리가 겪은 일을 따지면은 메르스가 가장 생생한 기체험이라는 거죠. 그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들도 하더라고요. 결국은 크로넨버그가 초창기 작품들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전염병들은 발견이 아니라 발명되었다.
그런 얘기도 예. 있고. 예. 그 이후에 사실은 인간의 잘못으로 에이즈까지 그 부분이 좀 이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레비드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이 여인이 처음에 이식 수술을 받게 되는 계기가 오토바이라는 겁니다. 예. 교통사고였죠. 사실 크로넨버그 영화에서 이 탈 것들 예, 오토바이나 속도. 자동차와의 예. 요소를 빠뜨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크래시까지 나왔죠. 크래시가 바로 이제 극단적인 상황이죠. 어떤 자동차와 섹스와 같은 느낌을 느끼는. 근데 이게 크로넨버그가 정말로 이제 우리가 소개는 안 하지만 패스트 컴퍼니라는 그 드라이브 영화도 만들었었고 스스로가 아마추어 레이서래요. 그래서 항상 사고의 계기를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많이 등장시킨다. 그리고 누구는 그래 레이서가 느끼는 그 아드레날린이 그 성행위 할 때 그거 그럴 수도 뭐 유사하다고 있겠네요. 뭐 네. 해석한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자동차나 이런 요소들을 한번 재미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작이 이제 국내에서 사실은 명성에 비해서 굉장히 안 알려진 영화예요. 또 브루드라는 영화. 정식 개봉도 못했잖아요. 네, 영화는. 비디오 출시도 안 됐었고. 이번에 또 알게 돼서 봤는데 영화 너무 좋더라고요. 해외 유수 사이트들에서는 심지어 초창기 작품 중에 최고 걸작으로 뽑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비디오 드론보다도 높은 순위에 있는 호러 차트도 있어요. 내용은 뭐냐면 이거는 뭐 스포일러 깔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한 여인이 자신의 분노를 형상화한 괴물과 같은 아이를 낳아서 이 괴물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다닌다는 내용이죠. 예. 그러니까 그 이전 영화들 시버스나 레비드 같은 경우에는 몸이 변형되면서 의식이 변화되는 과정을 다룬다면 이 영화 브루드 같은 경우에는 의식이 완전 미쳐버리면서 그렇죠. 몸을 지배해가지고 몸 자체를 변형시켜 그 변형된 몸에서 뭔가를 출산시키는. 그래서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 처음에 잡힌 그 기형아 괴물이 남자도 여자도 아니다. 남자 배꼽도 없고 심지어는 배꼽도 없다. 예. 그러니까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인간의 저런 우리 그 심리학에서 보면은 인간의 원념이나 사념이 너무 강해지면 어떤 물질화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 게 있긴 있었죠. 액토플라즘. 그렇죠. 그럼 이 아이들은 그 여주인공의 액토플라즘이 빚어낸 아이들이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액토플라즘은 아닌 거니까. 그것은 분명히 태아의 형태를 가지고 몸에서 떨어져 나온 인간화된 암이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아요. 분노가 몸 안에서 익어가지고 태아 형태를 하나씩 마치 포도방울 떨어듯이 하나씩 떨어져 나와서 이제 그것이 인간의 형태로 지나고 결국은 각자 떨어져 나온 다음부터도 그 몬스터 키드들은 그 괴물 아이들은 여전히 엄마 여자의 지배를 받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영화가 굉장히 예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마지막 장면에서 그 인간 형상의 암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존재를 보면서 남자가 기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인간이 암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은유가 오염의 공포입니다. 오염의 공포, 암은 오염의 공포. 그러니까 이제까지 오염의 공포로 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이후에 에이즈 시대가 이제 도래하지 않습니까? 에이즈는 뭐죠? 에이즈는 오염된 사람에 대한 공포. 그러니까 에이즈는 나무로부터 옮을 수 있는 거고 암은 내 스스로가 오염돼 가지고 내 몸속에 이상계가 생겨 가지고 생기는 거고. 근데요, 저희 블루드를 보면서요, 저는 이제 크로노버그 영화를 많이 봤다가 잡았는데 저도 이거는 처음 봤거든요. 근데 딱 보면서 형님 존경합니다. 라고 내가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방송을 하면서 들으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짐작하시겠지만 세상에 역겹다, 메스껍다, 괴이하다, 흉측하다 할 수 있는 거의 지구상의 거의 모든 영화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보면서 저 또한 야 대단한 걸 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아까 그 클라이막스 장면에서 그 부인이 옷을 걷어 올릴 때라든가 야 그래서 저는 딱 보고 이 앞에 제 앞에 만약에 그 크로넨버그 형님이 계시면 무릎을 꿇고 존경합니다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상상력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놀랐어요 저도. 만약에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보신 분이라면 중반까지는 영화가 굉장히 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짐작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아닙니다. 뻔한 영화가 아닙니다. 그냥 옷을 걷어올리는 그 순간 허걱. 딱 보는 순간 지금 정말 이거 보고 느낀 게 정말 야 이거는 이거는 박근혜와 일배네 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한 여인이 만들어낸 분노심이
실체화돼서 예.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원념의 와, 실체. 예. 저는 동물농장을 항상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즐겨보는 애청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예. TV 동물농장인데 예, 예. 여러 가지 형편상 뭐 저도 강아지를 좋아하는 상황입니다만 기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끔가다 TV 동물농장을 보면은 거기서 보면 왜 길 잃은 그 길강아지들이나 예, 길고양아들이 출산을 한 다음에 예. 자기가 낳은 새끼들을 막 보호하기 위해서 혀로 핥고 막 그러잖아요. 예, 예. 그래서 딱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이건 명백하게 크로넨버그가 그 이 행위를 동물들의 출산하고 빗대서 그렇죠. 예, 표현했구나. 예. 근데 그걸 극장에서는 관객들이 잘못 이해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실제 그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진실이 밝혀지는 장면, 예. 암인지 어린아이인지 모를 그 예. 덩어리들이 덩어리가 여인의 몸에 몸에서- 달려 있고 거기서 그 신생아가 나와요. 그렇죠. 괴물 예. 신생아가 나오는데 신생아처럼 떨어져 나가죠. 이 어머니가 예. 그거를 굉장히 핥아 먹는 사랑스럽게 이 장면은 그러니까 태반까지 있는 상태에서 디렉션을 사실은 고양이가 자기 아이를 핥아먹는 장면처럼 크로넨버가 묘사하길 원했고 배우도 그렇게 사랑스럽게 핥아먹을 예. 그 맞아요. 도로 연기를 했는데 예. 중요한 건 용어를 정확히 하면 핥아 먹는다기보다도 핥아서 핥아서, 깨끗하게 한다. 예. 핥아 주는. 핥아 주는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미국, 캐나다, 영국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 장면 너무 잔인하다고 삭제를 해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는 장면을 예. 그러니까 앞뒤 장면만 보니까 이 입을 갖다 대는 장면만 있고 핥는 장면이 없으니까 그 장면 자르면 예. 태반을 일단 물어서 터트려서 빼야 되니까. 예. 근데 물어 터트리는 그렇죠. 장면이 먹는 장면이거든요. 자기 새끼를 먹는 것처럼 예. 보이는 그래서 거죠. 오히려 이 영화를 본 관객들은 사실은 사랑스러워서 핥아주는 장면인데 그 장면이 없어서 아이를 먹는구나라고 오해를 해버리고 그리고 저는 아울러 그 버그 형님에 대한 존경심과 더불어 그 부분을 연기하신 배우분에 대한 존경심도 떠오르는데요. 저도 뭐 영화를 만드는 입장입니다만 제가 감독은 아닙니다만 현장에서 이제 감독이라면 배우한테 지금 파고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이 장면은 이런 거니까는 고양이가 갓난 자기 새끼를 핥아가지고 그 태반하고 그 막을 떨어뜨리는 느낌으로 굉장히 사랑스럽게 연기해 주시라고 디렉션을 줬을 거 아닙니까? 디렉션을 준다고 치자고요. 정말 그렇게 연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걸 어떻게 저런 연기를 할 수가 있지? 야 정말 그 배우 좀 놀랍다고밖에 할 수 없는 정말 배우들은 제가 배우가 부러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스스로가 미디엄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매체이고 표현 매체이기 때문에 그 배우의 연기는 뭐랄까 다른 이 도구를 빌리지 않고도 스스로 자기의 몸과 신체와 목소리 이런 걸 통해서 예술적인 감정을 자연에서 쓰는 표현 도구라고 생각하는데 요번에 그 엄마 연기에 보고 야 저분이야말로 진정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야 될 연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화에서부터 전반적인 영화의 어떤 만듦새가 굉장히 향상됐다는 좋아지죠. 느낌 좋아져요. 받으셨어요? 저는 첫 장면에서 음악에서부터 기존의 영화하고 다른데 하고 봤더니 이후에 크로넨버그 영화의 거의 모든 음악을 담당하는 영혼의 파트너인 하워드 하워드 쇼. 예. 이 작품에서부터 반지의 제왕 3부작도 했던 하워드 쇼. 손발을 맞추긴 했는데 기존 영화하고는 다르게 시작부터 현악 반주가 막 짱짱 나오는데 야 이거 돈 좀 들였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자악기하고 그 오케스트레이션하고 그만큼 퀄리티가 다르기 때문에 있어 보이게 들려요. 그리고 이 영화 마지막 장면을 딱 보고 나면 그 이후에 후기에 나중에 이제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졌던 영화 가운데 조단태 형님이 만드신 영화 딱 떠오르는 영화가 있습니다. 뭐죠 그게? 예, 그렘린. 그렘린. 아 그렘린하고 블루드하고 연결이 된다고요? 아니 또 이렇게 신체의 분화라는 개념에서 그 기즈모가 그렘린이 기즈모로 변해서 팡팡팡 터져 나올 때 나올 때 이렇게 쭉 나와서 탁탁 떨어져 나오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사실 저도 이 영화 보면서 조금 우라카이한 영화가 있다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전체적인 이미지는 제가 좋아하는 1973년작 니콜라스 레그의 넌능 나우라는 영화 있어요. 굉장히 훌륭한 공포 영화인데 이 영화의 그 죽은 빨간색 후드 옷을 입은 어린아이에 대한 이미지가 영화 내내 나오는데 이 영화에서 거의 유사하게 등장합니다. 그 비슷하죠. 아니 그리고 어쨌든 뭐 거듭 말씀드린다면은 이렇게 아이가 공포의 대상뿐만 아니라 어쨌든 아이를 이렇게 묘사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아무리 버그 형님이라 그래도 아이를 이런 식으로 영화에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그 부분에서는 제가 뭐 보수적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이들은 뭐 예. 특히 그 부분 있잖아요. 그 기영 아들인지 그 애를 딸을 납치하려고 할 때 거기 납치하기 전에 그 선생을 갖다가 선생님 갖다 죽이 그러니까 때려서 죽이는 거죠. 정말 그 장면 끔찍했던 게 맨손으로 이렇게 가지고 주변에 애들이 애들이 보고 다 보고 있는 상태에서
와, 그 장면 말이죠. 정말 놀랍긴 하더라고요. 예. 제일 놀라운 게 바로 그 장면인데 유치원에서 예. 선생님이 예. 괴물 같은 아이한테 습격당하는 장면이잖아요. 예. 근데 그게 밀실에서 괴물과 선생님만 습격당하는 게 아니라 예. 선생님이 피칠갑돼서 예. 죽어가는 모습을 아이들이 주변에 다른 애들이 다 보고 쳐다보고 있다는 비명 거. 지르는 것까지 예. 풀샷으로 찍었단 말이죠. 예, 예. 저게 어떻게 용납이 됐지? 저는 뭐 아무리 그게 79년 영화인데 아무리 79년이라도 아니 그래도 그게 그러니까 답은 뭐 직접 제가 버거 형님한테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그냥 그만큼은 캐나다가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존중했다라는 걸로밖에 해석할 수가 근데 없는. 그 씬 자체는 사실 좀 감당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거는 뭐 우리나라도 최근에서 막 문제된 사건이 있었지만 영유아 어린이 학대 사건 나올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분노하고 붕괴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라이브로 보는 거하고 마찬가지 그보다 더 끔찍한 상황을 뭐 그런 그렇지. 느낌이 들었던 예.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시버스, 레비드, 그다음 브로드까지 크로넨버그의 초기 괴물 3부작이라고 보거든요. 캐나다 정부에서 투자한 예. 미친 영화 3부작.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초기의 영화가 완성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영화를 찍기 시작하는 그 건가요? 이후까지는 조금 더 투자를 해요. 스캐너스도 투자했더라고요. 이게 재밌는 게 음. 괴물의 어원을 보면 괴물의 어원은 첫 번째 보여주다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 몬스트라레 몬스트라레. 몬스트라레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고하다, 훈계하다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 모네레. 모네레. 그래서 어떤 괴물이라는 은유 자체는 신의 형별을 말하는 거거든요. 신의 형별. 보여주면서 근데- 훈계한다. 예. 뭐, 예. 보여줌으로써 너 인간들 똑바로 해. 이건데 안 그러면 이렇게 돼. 예. 근데 크로넨버그 영화는 신의 형별이 아니라 모든 게 다 인간에게서 그렇죠. 나온다. 인간에게서 비롯된. 원인이 인간에 있다는 거. 그리고 인간의 신체에 있고. 근데 은근히 크로넨버그 영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핏 크로넨버그 영화에 무신론적 색채가 묻어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예. 은근히 종교적인 부분도 많지 않아요? 뭐 구원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부분도 있던데 그런 보니까. 지점에서 결국은 테크놀로지라는 게 인간이 만든 것에 의해 인간 스스로가 예. 파멸당하잖아요. 인간의 몸이 거기에 지배당하기도 하고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지점은 어떻게 보면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 나는 같아요. 구원을 암시하는 듯한 장면들도 뭐 갑자기 영화하고 그 장면이 탁 매치돼서 떠오르지는 않지만 크로넨버그가 유대인적 가계를 부정하는 것 같지만 완전히 유대인적 가계를 부인하지도 않는구나. 기본적으로 그 영화에는 약간 이제 구원의 메시지라든가 종교적 철학도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구나라고 느끼는 장면들이 몇 개 있었어요. 구원받는 건 잘 모르겠고 그나저나 영화를 조금 덜 봐야겠는 게 괴물의 어원 말씀하실 때 나는 괴물이면 영어로 더싱 아닌가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몬스터가 왜 나오지 생각이 막 모스트 라틴어 어원까지 말해주는 대단합니다. 닥터님 존경해요. 존경해요. 근데 이 영화 재밌는 게 있어요. 브루드는 크로넨버그가 인터뷰에서 줄기차게 나의 가장 자전적인 영화 중에 한 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와이프가 왜 이렇게 악마처럼 묘사된 거예요? 네. 이 당시에 아내랑 이혼 소송 중이었고 딸 아이의 양육권을 두고 소송 중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정말 악마같이 아내를 묘사를 하죠. 자기 주변 사람 모두를 죽이는 사람으로 묘사를 하죠. 크로넨버그 형님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여성인 한국 여자를 만나가지고 사셨다면은 지금까지 행복하게 사시면서 평생 고통 없이 자기가 사육당한지도 모르고 잘 사실 텐데 그러니까. 왜 그걸 안 말하는? 좀 다른 헐리우드 명사들은 참 참조하시지. 그러니까 크로넨버그가 아무리 뭐 미디어 메시지고 뭐하고 신체 변형이고 뭐하고 해도 세상에서 제일 악마는 아내였어요. 아내. 크로넨버그 형님도 사람이다. 그래서 브루드는 국내에서 굉장히 소개 안 된, 아마 제가 봤을 땐 제일 소개 안 된 네. 작품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걸작. 저 개인적으로 3대 걸작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안 보신 분 있다면 예. 꼭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초창기 싶습니다. 작품 중에 예. 3대 걸작. 보통 크로넨버그 언급하면 여러 인간 언급하고 그 다음에 바로 건너뛰어서 그렇죠. 비디오 드럼 언급하고 대두존 가끔 언급하고 그 정도. 저는 그렇게 뭐 우리나라에서 스캐너스하고 데드존이 많이 언급되는데 오히려 이번 방송에서는 스캐너스하고 데드존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이 언급할 예. 거리가 없지 않나 예. 생각돼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브루드란 작품으로 명성을 얻고 그 이어서 발표한 영화가 이 영화도 캐나다 정부에서 투자했네. 아니 애들 앞에서 선생님이 죽어나가고 그걸 애들이 목격하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또 이 정부 투자 담당자 대단합니다.